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용. 그리고 심지어 그 응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결정을 좀 해야 돼. 집으로 따지면 집에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애들은 막 탕수육을 먹고 싶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아, 좀 올해 생활비가 좀 딸리니까 이번 달 뭐 짜장 짬뽕을 시켜서 나눠 먹자. 근데 나는 라조기가 먹고 싶어. 이럴 때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가장이 할 수도 있고 집에 계신 내무부 장관께서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결정을 누가 하냐? 기술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A 공정으로 할지 B 공정으로 할지 C 공정으로 할지 그러면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저 B 공정 했는데 왜 그래요? 타당성을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기술사 답안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쓰는 게 머릿속에 암기된 지식을 그냥 시험장에 가서 팍 쓰는 게 기술사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오늘 좀 남으면 뒤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분석기술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플로우 차트 형태로 그려놨어요. 수집, 전처리, 저장, 후처리, 처리, 분석, 시각화, 이용, 폐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을 설명을 해놨죠. 수집, 저장 관리, 처리, 분석, 시각화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에서 실시간과 분산 처리에서 분산 처리 맨 밑에 보면 하둡이라고 써있죠. 그게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뭡니까? 실시간 처리는 현재는 어렵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분산 처리를 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문제 정보통신망 망분리에 대해서 설명하셔. 망분리는 2013년에 2월인가? 뭡니까 거기 본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몇만 건 이상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업체 예를 들면 뭐 예결위, 은행, 금융권 이런 데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망을 분리해라. 망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이 문제를 물었다라는 건 출제자 누군가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2013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 한참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인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는 거죠. 출제자가 이 사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관련된 뭐 어떤 용역을 하셨든지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망분리 기본 원칙을 보시면 PC 보안관리, 인터넷 메일, 패치 등등등이 있어요. 자, 뒷페이지 가서 망분리 방식 볼까요? 자, 물리적 망분리는 물리적은 뭡니까? 결국은 업무용 PC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놨죠? 자, 인터넷 PC라는 표현을 써놨네요. 분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PC가 책상 위에 두 대가 있는 거예요. 두 대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 텐데 시간이 없지만 자,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부로 들어올 때 파이어월을 거친 후에 IDS 하나 달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버팜 하나 두고 이쪽에 DB 같은 거 하나 두고 이쪽에 오면 뭐 A 부서 아니죠.
L3를 하나 둘까요? A 부서 L2 그래서 단말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이게 망 자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용 하나, 인터넷용 하나. 얘가 물리적 망분리예요. 그러면 돈이 어떨까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망이 이중화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논리적인 망분리는 거기 보시면 서버 기반 가상화, PC 기반 가상화에 보면 중간에 이제 스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화를 하는데, 얘처럼 망을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서버 기술을 이용해서 망을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훨씬 적게 들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양은 물리적인 망분리일까요? 논리적인 망분리일까요? 예, 논리적인 망분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참조하시고요. 자, 네 번째 문제.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 및 다중접속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모르시는 분, 안 푸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뭐 FDMA, TDMA, CDMA 하나 더 쓰셨다면 SDMA 정도 쓰셨겠죠? 예,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된 내용은 답안을 참조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 문제. 신축 업무용 빌딩 내 FM, DMB 방송 수신 설비 설계 시 고려 사항을 설명하셔. 자, 이 문제는 문제 오류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방송 수신 설비라는 건 관련 기준에, 기술 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방송 공동 수신 설비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문제를 내시는 분도 모르셨을 수 있잖아요. 방송 공동 수신 설비예요. 근데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요의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지하층 재난방송에는 FM과 DMB가 있고 관련 기술 기준을 준수해서 설계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있죠. 예, 시간이 좀 없는데 조금만 설명을 그래도 드리죠. 자, 구례 건축물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뭐 MDF-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죠? 분해 간선계라고 부르죠.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건물 간선계라고 부르고,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평 배선계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방송공동수신 설비 같은 경우는 옥상에 보면 관련법에서 어떤 안테나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디지털 방송이 UHF잖아요. UHF 안테나 달고 이쪽에 FM 라디오 VHF 안테나 달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달게 되어 있습니까? 유성방송 달게 되어 있죠.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설계는 뭐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술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공동주택을 지으면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초단에 이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지금 오늘 물어봤으니까, 요 바로 옥상에서 바로 내려오면 여기에 TV 장치함이 있습니다. TV 장치함. 이 안에 보면 필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제가 조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개통을 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필터, 뭐 대역, 옆하기,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증폭기, 분기기 등등등의 장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서 MDF-C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방제실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헤드, 엔드가 있죠. 이 헤드, 엔드가 뭐예요? 케이블, 헤드, 안테나, 엔드. 예, 약자예요. 여기 들어와서 신호를 어떻게? 처리, 변환, 증폭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각각의 TPS-실 옆에 보면, 여기 이렇게 옆에 보면 TV 장치함이 또 있어요. 여기서 각 세대 내로 분배하는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걸 기준으로 맨 상단에 있는 설비를 안테나 수신 설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이 방제실에 있는 헤드엔드 설비가 나번에 있는 거고, 각각의 분해 간선계, 건물 간선계, 수평 배선계를 전송, 선로, 설비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FM과 DMB 방송 수신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하층이 있잖아요. 지하층은 이 내용을 받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 가시면 어떤 설비가 있죠? 소방하고 같이 쓰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에 가보시면 LCX 케이블이라고 아시죠? 누설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일정 부분에 홈이 나 있는 케이블인데 안테나 역할을 하는 케이블이 있어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소방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얘도 사용하지만 여기에 FM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관련된 내용은 문제 풀이를 참고하십시오. 자, 마지막 6번. ATSC 3.0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최근 저희가 아까 서두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113회를 요약 정리하면 엔지니어링과 홈네트워크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 쪽, 영상 쪽이 출제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안 나왔어요. 왜냐? 5월 31일 날 지상파 UHD 방송 본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졌죠. 뭐였죠? 그렇죠. 간섭. 간섭이 아까 말씀드렸던 698에서 806에서 상향 하향으로 해서 총 30메가를 할당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향 쪽에 보면 12메가 쪽이 재난망하고 2MHz의 가드밴드를 두고 상호 인접해 있는데, 얘가 송출 출력을 높이면 옆에 있는 재난망 쪽에 간섭을 드러낸 거예요.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뭐냐? 이런 거를 묻는다라든지, 따지면 이제 ATS 3.0이 나오긴 했지만 예전부터 이 ATS-C와 DVB 진영으로 해서 우리나라 HD 방송을 할 때 이런 거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묻는 것보다는 가끔은 ATS-C 3.0으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표준이 정해졌으니 이 안에 있는 대표 기술, 예를 들면 영상은 뭐예요? 음성은 뭐예요? MPEG-H, 3D 오디오죠. 뭐 이런 거, 전송 방식인 IP, 그리고 단답형에서 한번 물어봤지만 HDR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TV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 그러니까 이제 UU 대역을 이용해서 그 무선 와이파이 서비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 했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답형 하나, 서술형 하나가 나왔죠. 이 문제는 다음 회차가 114회죠. 114회에 아마 영상 쪽에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ATS-C 3.0 볼까요? 자, 시스템 구성도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ATS 3.0에 가서는 개념과 주요 기술을 해놨는데, 주요 기술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계층별 주요 기술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송 방식은 OFDM과 LDPC, NUC, 비디오 압축 방식은 HEVC, 오디오는 MPEG H3D 오디오, 시스템 프로토콜은 IP.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고, 기술 비교는 혹시 자료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DVB-T2와 비교해 놓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전송 방식 OFDM 똑같죠? 영상 압축 방식 HEVC, H.265 똑같죠? 자, 음성 압축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DVB-T 방식은 돌비 AC3 그리고 MPEG AAC, LC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에 ATSC 3.0에서는 MPEG H3D 오디오. 이게 장점이 뭐였습니까? 최대 22.2 채널. 그리고 혹시 학습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감 방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구 경기장에 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공이 외야로 날아가면 외야에서 막 사람들이 번잡한데 거기에서 나는 소리는 실제 우리는 못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소리조차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송 방식은 DVB-T2는 MPEG-2, 예, 트랜스포트 스트리밍 방식이죠. TS 방식을 썼는데 ATS 3.0 방식은 IP 방식을 썼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ATS 3.0에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양방향 통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양방향 통신이 지상파를 이용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인터랙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뉴가 뜨면은 걔를 클릭하게 되면 역 채널로 정보가 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걔를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 방송인지 IPTV하고 무슨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스마트 TV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관련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보면 국내 지상파 UHD 표준화 현황을 정리를 해놨어요. ATSC 3.0을 기반으로 해서 음성과 영상, 전송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700MHz 주파수 대역을 할당을 받아서 현재 본방송을 실시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 저랑 짧은 시간 동안 3교시, 4교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당회차에 나온 문제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 이 문제가 다음에 나오냐? 안 나와요. 그러면 언제 또 나오냐? 모르죠. 중요한 건 전반적인 컨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든지 그 문제에 대한 정력이 반드시 요구가 되는 거죠. 혹시 시간이 조금 허락 더 되나요? 네,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사실 오늘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도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반드시 기술사 시험은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있죠. 머리는 생각하고 손으로 써서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암기된 게 많아도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답안지에 써내지 못하면 합격이 안 됩니다. 시험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공부할 때 쓰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계세요. 서브노트를 PC로 만들어. 왜요? 그 나중에 파시려고요? 시중에 요즘에는 특히나 잘 작성된 서브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서브노트는 왠지 이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몇 번씩 쓰고 정리하고 쓰고 정리하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합격이 목적이지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돼서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실 수가 없어요. 기술사 공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분명히 실행하셔야 돼요. 쓰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쓴다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시험장에 딱 가면 이거 어떻게 100분을 어떻게 400분을 어떻게 하루 종일 쓰지? 못 쓰면 합격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 무조건 쓰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